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하는 50대 남자입니다. 집사람이 썰밤의 열렬한 팬인데요. 옆에서 같이 듣다 보니 저도 애청자가 됐지 뭡니까. 오늘은 특별히 저희 부부가 최근에 겪은 끔찍한 사건을 공유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과거 악연 아닌 악연 때문에 하마터면 저와 집사람은 물론 저희 아이들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죠. 놀라운 반전도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사랑이란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억일 텐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군 제대 후 학교에서 만난 과 후배에게 첫눈에 반해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했죠. 그 후배는 잡티 하나 없이 뽀얀 피부에 청순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구김살 없이 밝은 성격과 뛰어난 성적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었죠. 저희 과뿐 아니라 전교생이 다 아는 유명 인사였네요. 그에 반해 저는 평범 그 자체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학교 성적은 고만고만했고요. 못나지도 그렇다고 잘나지도 않은 얼굴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를 가진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나마 내세울 게 있다면 아버지가 작게 사업을 하셔서 나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 정도일까요? 물론 그것도 난다긴다 하는 재벌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후배에게 제 마음을 고백할 생각 같은 건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언감생심,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곁에서 1년 넘게 지켜만 보면서 홀로 후배를 짝사랑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슨 복을 타고난 건지 교양 수업에서 그 후배와 같은 조가 됐지 뭡니까? 같은 과 사람이라곤 저희 둘이 유일했기에 늘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꿈만 같았는데 중간고사를 앞두고 그 후배와 관계를 한 발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때 중간 과제가 개봉 중인 영화를 보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거였는데요. 용기를 내서 그 후배에게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동안 쌓아온 친분 덕분일까요? 다행히 후배는 좋다고 했고요. 그렇게 둘만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됐죠. 바로 옆에 앉아 영화를 보는데 그녀에게서 향긋한 샴푸 향이 풍겼어요. 그 순간 심장이 두방망이질 치기 시작했고요. 시야가 아득해지면서 영화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지금도 그때 무슨 영화를 봤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참 풋풋했죠. 어쨌든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조금 전 본 영화 감상, 학교 생활, 취미 등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학교에서 잠깐 대화를 나눌 때도 느꼈지만 그녀와 저는 소울메이트처럼 얘기가 참 잘 통했어요. 그녀는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멜로 영화를 즐겨본다는 것도 똑같았고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것도, 양식보단 한식을 좋아한다는 것도 비슷했죠. 몰랐는데 선배랑 저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얘기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 네.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만나서 수다 떨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을 땐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어찌나 행복한지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그녀와 많이 친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종종 단둘이 밥을 먹기도 했죠. 느낌이 좋더라고요. 주위에서 사귀는 게 아니냐고 놀려도 그녀는 수줍게 웃기만 했으니까요. 보통 여자들은 싫으면 확실하게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건 그녀도 제게 마음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화이트데이에 고백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더군요. 선배도 참, 왜 이제야 고백해요? 여자가 먼저 고백할 수도 없고 그동안 얼마나 속 끓이면서 기다렸는 줄 알아요?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할 거 다 하는데 사귀자는 말이 없으니 전 선배가 저를 갖고 노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아니, 난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일 줄 모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고백할 걸 그랬네. 저 기다리게 한 만큼 진짜 잘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 알겠어.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되게 해줄 테니까. 여자친구에게 호언장담한 만큼 저는 연애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까지 제 1순위는 가족이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생긴 뒤로는 여자친구가 1순위가 됐어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고요. 데이트 비용도 연상인 제가 일절 다 부담했죠. 그전까진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연애하는 데는 꽤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여자친구는 모든 기준점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싼 거 여러 개를 사느니 비싼 거 한 개를 사서 오래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자연스레 여자친구에게 뭘 하나 선물해 줄 때도 최고급품을 고르게 됐고요.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들어갔죠. 처음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데이트 비용을 충당했는데요. 계속 손을 벌리는 게 죄송해서 나중엔 과외 알바를 시작했어요. 과 내 성적은 그럭저럭이었지만 그래도 학교 자체는 제법 네임밸류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여자친구 생일 선물 때문에 과외 알바만 5개 넘게 한 적도 있었네요. 주변에선 그런 저를 보고 호구라고 손가락질했어요. 학교 제1의 마돈나를 사귀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냥 이용당하는 거니까 헤어지라고 진지하게 충고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화가 났어요. 다들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대로 본인을 꽃뱀 취급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많이 상처 입었어요. 그래도 천성이 밝고 긍정적이었던 여자친구는 잘 이겨냈고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기도 했네요. 오빠, 원래 캠퍼스 커플이 대학 내 연예인 같은 거라잖아. 다들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어떻게든 말을 보태고 싶어 한다니까. 우릴 정말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지켜만 봐주지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저질스러운 인간들 때문에 속 끓이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자. 내가 오빠를 사랑하고 오빠가 나를 사랑하고 그거면 된 거 아니겠어? 그치, 그거면 됐지. 조금만 참아, 경희야. 나 학교 졸업하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질 테니까. 응, 난 걱정하지 마. 어차피 오빠 만나기 전에도 난 학교에서 유명했잖아. 사람들 시선엔 면역이 돼 있어서 끄떡없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여자친구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여자친구와 만나기만 하면 저를 괴롭히던 그 어떤 고민도 깨끗하게 날아가 버렸죠.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루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서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기만 했네요. 그땐 정말 제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멋모르는 20대 젊은 청춘이기에 꿀 수 있는 헛된 꿈이었죠. 저희 사이에 균열이 찾아온 건 제가 졸업반이 되고 취업에 매진하면서부터였어요. 목표로 하는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선 학점 외에도 다양한 대외 활동과 자격증이 필요했죠. 특히 저는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배로 노력해야 했어요. 자연스레 여자친구와 데이트는커녕 잠깐 얼굴 볼 시간도 없어졌죠.
처음엔 이해해주던 여자친구도 나중엔 조금씩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때마다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데 여자친구 생일과 자격증 시험 날짜가 겹치면서 마침내 여자친구도 폭발해버렸어요.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생일엔 꼭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오빠가 만나자고 해서 친구들하고 약속도 다 취소했는데 이제 와서 못 만날 것 같다니. 나더러 생일날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으라는 거야? 미안해, 경이야. 내가 시험 날짜를 착각했어. 내가 네 생일은 시험 끝나고 진짜 제대로 챙겨줄게. 응? 다른 날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생일엔 못 만나는데. 지금이라도 친구들한테 연락해봐. 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 싫어. 쪽팔리게 어떻게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고 해? 오빠가 또 약속 펑크 낸 거 다 눈치챌 텐데. 그게 뭐가 쪽팔려? 난 쪽팔려. 애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근대는 줄 알아? 오빠 맘이 변한 거래. 천하의 마돈나 이경이도 세월 앞에선 장사 없대. 설마 여자친구가 뒤에서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 시험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선 그 자격증이 꼭 필요했거든요. 알지? 그런 말 하는 애들은 애초에 친구도 아닌 거.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 너 그런 거 잘하잖아. 끝까지 생일날 같이 있어주겠다는 말은 안 하네. 그건 안 돼. 알잖아. 나 그 자격증 꼭 따야 하는 거. 사실 지금 이렇게 너랑 실랑이 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 빨리 가서 공부해야 하는데. 뭐? 나랑 이러고 있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초조한 마음에 말실수를 해버렸어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 나랑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도 아까우면 대체 왜 날 만나니?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 헤어지자. 그 편이 낫겠어. 경이야, 잠깐만 기다려! 여자친구는 붙잡는 저를 뿌리치고 그대로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 전에도 몇 번 싸운 적은 있었지만 여자친구가 그렇게까지 화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일단 시험이 끝난 뒤 풀어줄까 고민도 했지만 그랬다간 여자친구를 영영 잃을까 두렵기도 했네요. 결국 저는 자격증 공부를 뒤로 하고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만나줄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낸 뒤 그 앞에서 죽치고 기다렸죠. 여자친구는 자기에게 절실하게 매달린 모습에 약했거든요. 하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여자친구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화가 더 많이 났구나 싶었죠. 때마침 비도 내리기 시작해서 더는 밖에서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다 감기라도 걸려 알아 누우면 시험이고 뭐고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일을 기약하고 일단 후퇴하려고 했죠. 버스를 타기 위해 여자친구 집을 지나쳐 막 큰 길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으리으리한 외제차가 건너편 길목에 멈추더니 거기서 웬 젊은 남자가 내리더군요. 졸부 집안 막내 아들로 유명한 같은 과 동기였어요. 그래도 제법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는 척하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그 동기는 저를 못 본 모양인지 바로 몸을 돌려 우산을 펴고 조수석 문을 열더라고요. 곧 조수석에서 여자 한 명이 내렸어요. 우산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실루엣이 익숙했죠. 두 사람은 우산 아래서 한참을 뭐라고 속살거렸어요. 그러다 이윽고 동기가 여자를 향해 몸을 숙였고요. 길고 긴 입맞춤이 시작됐죠. 민망한 마음에 자리를 피해야겠다 생각한 순간이었어요. 흥분한 동기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떨어뜨렸고요. 탁 트인 시야로 마침내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동기와 입을 맞추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제 여자친구였으니까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몇 번을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그 사이에 찐한 입맞춤을 끝낸 두 사람이 서로 떨어졌어요. 여자친구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뒤돌아섰고요. 그제야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오빠가 여긴 어떻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여자친구 앞으로 달려갔어요. 지금 내가 본 게 대체 뭐야? 저 서민철 새끼랑 대체 뭔 짓을 한 거냐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나 모르게 바람 피운 거야? 그래? 여자친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여자친구를 대신해 동기가 앞으로 나섰죠. 야, 미안하다, 상중아. 진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넌 빠져, 이 개자식아!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친구 여자친구를 넘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동안 경희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 아냐? 너 취업 핑계로 경희한테 많이 소홀했잖아. 그래서 내가 옆에서 위로해 주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게 됐어. 마음만 통한 게 아니라 벌써 붙어 먹은 것 같던데.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두고 봐. 학교에 소문내서 다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거라고. 제 협박 아닌 협박에 여자친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오빠, 그러지 마. 그래, 오빠한테 말도 없이 내가 민철 오빠 만난 건 잘못했어. 그치만 나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야. 그동안 오빠 취업 핑계로 나 외롭게 했잖아. 오늘만 해도 그래. 생일날 약속 취소한 것도 모자라서 나랑 대화할 시간도 없다는 둥 막말했잖아. 그게 다른 남자랑 붙어먹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그럼 차라리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야지. 남자에 미친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라. 안 그래도 나 오빠랑 연애하는 내내 과 사람들 시선이랑 말도 안 되는 소문들 때문에 힘들었어. 더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 부탁이야. 여자친구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게 애원했어요. 전에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나오면 애달프고 안타까워서 꼼짝도 못했는데 이젠 가증스럽게만 느껴지더군요. 그런 사람이 하필이면 내 동기놈이랑 바람을 피워? 지금 이 순간에도 넌 나한테 미안한 마음보다 네 안위만 급급하네. 정말 정 떨어진다. 이걸로 우리 사이는 진짜 끝이야.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전 그렇게 여자친구와 바람난 동기를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여자친구에게 줄기차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죠. 갑작스러운 시련에 저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어요. 자격증 시험도 망친 건 물론이고요. 그의 취업 준비를 아예 통으로 말아먹었죠. 학교도 한 두어 달을 계속 빠지다가 이대로는 제적당한다는 조교님 협박에 간신히 다시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학교엔 제가 전 여자친구 바람 때문에 헤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더라고요. 저는 입도 뻥끗한 적 없는데 그날 거리에서 실랑이 하는 모습을 누군가 발견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나갔을 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고요. 다들 저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더군요. 야, 괜찮냐? 그러게 내가 경희 걔 꼬리 9개 달린 불려시 같다고 했잖아. 네 단물 쏙 말아먹고 바로 서민철한테 달라붙은 거 봐라. 야, 걱정하지 마. 우리 과에선 그 두 년놈들 절대 받아주지 말고 배척하자는 여론이 대세니까. 그리고 힘들면 같이 술이나 먹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시간이 흐를수록 전 여자친구와 바람난 동기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나중엔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과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죠. 소문의 질도 점점 나빠졌어요. 전 여자친구가 동기 애를 뱉다는 둥, 동기 말고도 만나는 남자가 한 트럭이라는 둥, 원조 교제를 한다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많았네요.
맘 같아선 정정하고 싶었지만 그땐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그 사이 전 여자친구는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그만뒀고요. 바람 상대였던 동기도 도망치듯 군대로 갔죠. 나중에 소문을 듣자 하니 둘이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참 남녀간의 인연이라는 게 부질없다 여겨지더라고요.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딱 달라붙어 지내다가도 한번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마니까요. 그 뒤로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면서 살았어요. 사실 전 여자친구에게 몇 번 연락이 오긴 했는데요. 호기심에 전화를 받아보니 너무나 뻔뻔한 말을 하더군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오빠뿐이었는데 오빠가 날 너무 외롭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혹해서 그만.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오빠 없인 정말 못 살 것 같아. 난 더는 너한테 아무 감정 없어. 그러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잘 살자. 오빠 전화 끊지 마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우리. 응? 만나서 얘기하자. 난 너랑 더 할 말 없어. 끊는다. 그 뒤로도 전 여자친구는 수시로 제게 연락했어요. 나중엔 수신 거부하는 것도 지쳐서 핸드폰을 바꿔버렸죠. 사실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매달리니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라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일부러 더 전 여자친구를 무시했죠. 그리고 그만큼 공부에 더 매달렸어요. 덕분에 대학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요. 원하던 회사인 들어가진 못했지만 나름 내실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네요. 첫사랑에 너무 대여서일까요? 회사원이 되고 나니 여러 군데서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지만 전부 다 거절했어요. 누굴 만나 다시 연애를 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대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일에만 매진한 덕분에 동기들보다 빠르게 대리를 달 수 있었죠. 부모님은 그런 제가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됐던가 봐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자 그때부턴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잔소리하시더군요. 심지어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결혼할 만한 여자를 물색해 맞선을 주선해 주기도 하셨죠. 그런 아버지의 성의를 무시할 수가 없어 맞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형식적인 만남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웬걸 두 번째 맞선에서 운명의 여자를 만났지 뭡니까. 그녀는 아버지 회사 거래처 사장님의 딸이었는데요. 전 여자친구처럼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단아한 외모에 섬세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진 정숙한 여자였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남자 한 번 만나본 적 없는 내성적인 성격이라더니 과연 저를 대하는 게 어딘지 모르게 어렵고 서툴러 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습에 더욱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여자친구와 완전 정반대의 외모와 성품을 가졌기에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애프터 신청을 거절하지 않았고요. 결혼을 전제로 1년 정도 만나다가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네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내는 가정적이고 현숙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묵묵하게 지지해주는 편이었어요. 일에 쫓겨 정신없이 달리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과 잘 정돈된 집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내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을 때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행복했네요. 하지만 약 2년쯤 지났을 때 저희 부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태어난 직후였죠. 초보 부모에겐 아이 하나도 버거운데
하필이면 삼신 할머니가 쌍둥이를 점지해준 게 문제였어요. 이미 생긴 애를 지울 수도 없고 결국 둘 다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키우는 건 그냥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딱 2배로 더 힘들었어요. 둘이 동시에 올 때 한 명을 달래주면 다른 한 명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 한 명을 달래주면 또 다른 한 명이 난리가 나고, 둘 다 달래주기엔 또 손이 모자라고,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당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도울 여력이 없었어요. 다른 부부들처럼 부모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쯤 저희 어머니는 유방암 수술로 회복 중이셨고요. 장인어른 장모님은 처남이 결혼하면서 같이 해외로 건너간 상태였거든요. 결국 육아는 고스란히 아내 혼자만의 몫이 됐고요. 홀로 고생하던 아내는 나날이 히스테릭해져 갔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느 때처럼 아이 울음소리에 잠이 깬 어느 날 밤, 쌍둥이들을 달래주기 위해 옆방으로 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아내가 우는 아이들 앞에 칼을 들고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칼은 왜 들고 있어? 제 말에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던 아내가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본인도 깜짝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던져버리더군요. 내가 미쳤나 봐. 왜 이런 걸... 난 그냥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발 조용히 했으면 하는 마음에... 홀로 패닉에 빠져 중얼중얼거리던 아내는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쳤나 봐, 여보. 나 우리 애들을 죽이려고 했어. 아무리 달래도 안 그치니까. 젖을 줘도 기저귀를 갈아줘도 울기만 하니까. 애들이 날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것만 같았어.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했어. 내가 미쳤지 정말. 난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달려가 아내를 품에 안고 달래줬어요. 괜찮아 여보. 너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진심이 아니었잖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미안해. 난 당신이 이렇게까지 극한에 몰린 줄도 모르고. 그동안 일을 핑계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게 그렇게 가슴에 사무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이튿날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산후 우울증이라 하더군요. 당신이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한 번 더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일을 좀 줄이고 같이 육아를 할까? 아니야. 당신 지금 한창 사업에 전념해야 하는 때인데. 나한테 그깟 회사보단 당신이랑 애들이 더 중요해. 아니야.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당신이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지. 그래도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 나 혼자 쌍둥이 둘을 케어하는 건 무리야. 그래서 말인데 베이비시터를 쓰면 어떨까? 조리원 친구 한 명이 이번에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편하다고 하더라고. 당시 사업을 막 시작했던 때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아내의 그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융통했고요. 바로 베이비시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내가 천성적으로 내성적이고 섬세한 편인데다 산후 우울증까지 있어 좀처럼 마음에 차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길면 한 달, 짧으면 사나흘 만에 베이비시터가 바뀌곤 했죠. 나중엔 업체에서 더 이상 소개해줄 사람이 없다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할 정도였네요. 결국 그때부턴 아내가 조리원 동기며 아는 사람들 통해서 베이비시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따로 인터넷 게시판에 구인글을 올리기도 했죠. 업체에서 소개받은 사람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도 아내는 끈기 있게 계속해서 사람을 알아봤네요. 그런 아내의 노력이 빛을 발한 걸까요? 마침내 아내의 마음에 쏙 드는 베이비시터가 나타났어요. 첫날 시험 삼아 일을 하고 갔는데 아내가 대단히 마음에 들어하더군요. 기존에 일했던 시터 아주머니보다 좀 젊은 편이라 처음엔 꺼려졌거든? 그분 외모도 좀 그렇고. 근데 확실히 나이 든 아주머니들보다 간섭하는 게 없어서 좋아. 뭘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고. 딱 시키는 일만 해. 무엇보다 애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이번엔 느낌이 좋아, 여보. 그래? 어때? 오래 일할 것 같아? 저번에 구했던 분도 괜찮았는데 금방 그만뒀잖아. 이분은 오래 일할 것 같아. 남편이 사고로 다쳐서 본인이 돈을 벌어야 한다더라고. 생활력이 있어 보여서 쉽게 그만둘 것 같진 않아. 아내의 말처럼 새 베이비시터는 꽤나 잘 버티는 눈치였어요. 그동안 제일 길게 일했던 사람이 한 달이었는데 이 베이비시터는 장장 3개월 넘게 큰 문제 없이 일을 계속했죠. 그렇게 독박 육아에서 벗어난 아내의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새벽에 그 베이비시터가 아이들을 봐주면서 수면 시간이 확보된 게 컸죠. 나날이 밝아지는 아내 얼굴을 보면서 그 시터 아주머니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에게 보너스 좀 두둑하게 주라면서 돈을 더 많이 주기도 했죠. 정작 저는 일이 바빠 그 베이비시터 얼굴도 본 적이 없었지만요. 그러다 우연히 그 베이비시터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만 제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지 뭡니까.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목이 말라 1층으로 내려갔던 날이었어요. 그쯤에 애들이 이앓이 때문에 잠투정이 늘어서 베이비시터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 시터 아주머니도 물을 마시려고 했던 건지 주방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흰 앞치마를 두른 걸 보고 시터 아주머니라는 걸 알고 인사하려고 했는데요. 별 생각 없이 얼굴을 확인했다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몸집이 곰처럼 커다랗고 뚱뚱한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중년 여성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얼굴이 화상 자국으로 곰보처럼 얼거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기겁하며 헉소리를 내고 말았네요. 뒤늦게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있어서. 허둥지둥 변명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어요. 시터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매섭게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제가 자기 외모 때문에 놀라서 그랬다는 걸 눈치챈 게 분명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고용한 베이비시터분 맞죠? 기분 상했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됐습니다. 제 정중한 사과에도 베이비시터는 싸늘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다음날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아내에게 그 말을 털어놨죠. 아, 여사님 봤구나. 나도 처음엔 얼굴 보고 많이 놀랐는데 옛날에 집에 화재가 나면서 화상을 크게 입었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나도 그러면 안 되지만 좀 찝찝했는데 그분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걸로 편견 갖지 말고 일하는 것 봐달라고. 누구보다 애 돌보는 건 자신 있다고. 그래서 믿고 맡겼지 뭐. 당신도 알다시피 일을 얼마나 잘하셔. 그런 걸로 편견 가진 내가 부끄러울 정도라니까? 나도 지금 너무 창피해.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 내가 언제를 준다는 게 깜빡했네.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지. 일단 시터 아주머니께는 내가 미안해 한다고 한 번 더 얘기해 주라. 걱정하지 마.
어제 일로 마음 상하셔서 일 그만두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애들한테 화풀이를 한다거나. 아무래도 시터 아주머니의 그 얼음장처럼 찬 눈빛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픽 웃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사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쌍둥이들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돌보시는데. 아무리 울어도 짜증 한 번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어떨 땐 나보다도 더 애들 엄마 같다니까? 아내의 말에 그제야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 뒤로도 시터 아주머니는 큰 문제 없이 일을 계속해 주셨죠. 그래서 저도 어쨌든 내 사과를 받아주긴 하셨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내 혼자 안방에서 자고 있더군요. 아이들은 시터 아주머니가 봐주시는 것 같았죠. 서류 좀 더 봐야 할 게 있어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은 뒤 서재로 향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뒤로 거의 서재에서 자다시피 해 따로 간이 침대까지 마련돼 있었죠. 바로 책상에 앉아 일을 시작했고요. 자정이 돼서야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내가 잠기가 밝아서 안방에 갈 생각은 없었고요. 자기 전에 아이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똑똑 노크하고 문을 여니 아이들을 보고 있던 시터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 일어서더군요. 아이, 괜찮아요. 그냥 앉아 계세요. 잠깐 애들 얼굴 좀 보려고 온 거예요. 그 말에 시터 아주머니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전 아주머니를 뒤로하고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막 울다 지쳐 잠들었는지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더군요. 애들이 잠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계속 울고 보채다가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아마 한두 시간 뒤에 또 깰 거예요. 저희 애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인걸요 뭐. 시터 아주머니는 확실히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프로다웠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찜찜하더군요. 사람이 온기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고 기계 같다고나 할까요? 혹은 푸른 피가 도는 파충류 같기도 했고요. 저를 기묘한 눈으로 쳐다만 보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찜찜한 기분에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갑자기 시터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여우처럼 예쁜 마누라에 토끼 같은 자식들까지. 네? 네, 뭐 행복합니다. 그럼 과거를 후회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겠네요? 후회요? 글쎄요. 뭐 살면서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뭐 후회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편이죠. 승리자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네요. 네? 승리자요? 지금 인생이 잘 풀렸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없죠? 사람은요,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뒤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완전히 불가능해요. 계속 그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저주하기만 되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시터 아주머니의 뜬금없는 말에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만 올라가 보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네요.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죠. 문득 눈을 뜬 건 기이한 감각 때문이었어요. 분명 난방을 충분히 했는데도 왠지 모르게 온몸이 서늘했고요. 자꾸만 오한이 들더군요. 보일러 온도를 좀 더 올리려고 막 몸을 일으킨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한 쌍의 눈동자와 그대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무 놀라서 고함을 지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귀신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시터 아주머니더군요. 아유, 아주머니, 서재엔 갑자기 왜?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가까스로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물었어요. 하지만 시터 아주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이 정승처럼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더군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으신 거죠? 바로 그때였어요. 잠자코 있던 시터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죽어라, 이 개같은 자식아! 하늘을 대신해서 널 지옥불에 떨어뜨려 줄 테니! 아주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됐고 죽으라고! 미처 피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뒤로 넘어뜨려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여자지만 어찌나 힘이 센지 순식간에 숨이 콱 막히면서 눈앞이 뿌얘지더라고요. 아주머니, 제발 이 손 좀 놔주세요. 가까스로 목소리를 쥐어짜내 애원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더군요. 나한테 지은 죽을 죄 죽음으로 갚아! 그게 아니고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니까! 대체 그게 무슨... 죽으란 말이야! 아주머니는 계속 죽으라고 소리치면서 한층 더 강하게 제 목을 졸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 사이에도 산소가 차단된 뇌는 차츰차츰 힘을 잃어갔고요.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네요. 꼼짝없이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어요. 어쩌면 그때 잠깐 삶을 포기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문득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직 젊은 아내와 피덩이 같은 아이들을 두고 차마 죽을 순 없겠더라고요. 가족들에겐 아직 제가 필요했죠. 정신이 번쩍 들어 시터 아주머니의 팔을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을 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손톱을 세워 시터 아주머니의 살갗을 긁어버렸죠. 시터 아주머니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요. 일순 목을 조르던 힘이 약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시터 아주머니를 밀어버렸고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서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 안 서? 네가 양심이 있다면 죽음을 달게 받아들여! 어디 뻔뻔하게 살려고 기를 쓰고 도망가? 시터 아주머니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제 뒤를 쫓았어요. 그 모습이 정말 악귀처럼 무섭더군요. 간발의 차로 2층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바로 112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아뿔싸 핸드폰을 그만 서재에 두고 나왔지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층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도 걱정됐죠. 그 사이 시터 아주머니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나와! 당장 안 나와? 이 개자식, 죽음으로 네 죄를 갚아야지! 어딜 쥐새끼처럼 도망가려고! 이런다고 하늘이 널 용서할 것 같아? 얼른 나와. 나오라고!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러냐고? 너 정말 날 모르겠어? 어? 그렇게 시터 아주머니와 수수께끼 같은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 너머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넘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 있는 건 우리 그이 아닌가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시터 아주머니가 아내에게 덤벼들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도망쳐! 저는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지만 이윽고 들려온 건 아내의 여린 비명이었어요. 왜 이러세요, 여사님? 이거 놓으세요. 닥쳐, 이년아! 저 새끼가 안 죽겠다면 너라도 죽어야지. 원망하려거든 네 서방을 원망해라. 이러지 마세요. 여보 도와줘요.
시터 아주머니가 아내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남편 된 입장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고 대책도 없이 벌컥 문을 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바로 그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통할까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죠. 모든 준비를 끝내고 벌컥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그 사이 시터 아주머니가 아내 배를 타고 올라가 목을 조르고 있더군요. 이봐요 아줌마! 저 나왔으니까 할 말 있으면 제기하세요! 제 고함에 시터 아주머니가 뒤를 돌아보자 번개처럼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시터 아주머니의 몸을 내리깔고 손에 짜뒀던 샴푸를 시터 아주머니 얼굴에 마구 비볐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시터 아주머니는 제대로 된 반항조차 하지 못했어요. 아, 내 눈! 너 이 새끼 무슨 짓 한 거야? 시터 아주머니는 화끈한 통증에 좀처럼 눈을 뜨지 못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시터 아주머니의 손과 다리를 결박했고요. 얼떨떨하게 서 있는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얼른 경찰! 경찰에 신고해! 빨리! 알겠어. 그때까지 넋이 나가 있던 아내가 허둥지둥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안방에 두고 온 핸드폰을 찾으러 가는 거였죠. 잠시 후 다시 올라온 아내의 손에는 스카프 여러 장이 들려 있었네요. 경찰에 신고했어. 금방 올 거래. 그리고 이거 스카프인데 일단 이걸로 묶어둘 수 있지 않을까? 아내에게서 스카프를 넘겨받아 시터 아주머니의 손과 발을 묶었어요. 시터 아주머니는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에서도 여전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막말을 쏟아내고 있었죠. 누가 봐도 복수심에 횟가닥 돈 광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대체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러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네요.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도 몸부림치며 난동을 부리던 시터 아주머니는 그렇게 서로 연행됐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보, 괜찮아? 어디 안 다쳤지? 대체 시터 아주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왜 이런 건데? 나도 모르겠어.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서재에 들어와 있었고 내가 일어난 걸 보고 갑자기 달려와서 막 목을 조르더라고. 전에 알던 사이 아냐? 뭔가 앙심을 품은 것 같던데. 맹세코 처음 보는 사람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디 가서 원한 살집 같은 거 할 사람이야? 하긴 당신이 그럴 사람은 아니지. 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네. 일단 경찰분들이 서로 같이 가서 진술 좀 해달라고 하니까 갔다 올게. 당신은 집에서 애들 보고 있어. 무서우면 장모님이나 누구 불러서 같이 있고.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야 해? 저도 사건 관계자였기 때문에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시터 아주머니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은 없었죠.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진술한 뒤 그날 바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시터 아주머니는 정신 이상 증세가 의심돼 구속 수사를 받을 것 같더군요. 그 뒤로 며칠간 경찰 수사가 이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시터 아주머니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 아주머니의 정체는 다름 아닌 대학 시절 사귀었던 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학교를 자퇴한 뒤 아예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불의의 사고로 화상을 입어 얼굴도 많이 망가졌고요. 그 일을 계기로 사회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거의 집에서만 지냈다고 하더군요. 험난한 세월에 얼굴도 확 늙어버려서 더욱더 몰라봤던 거였어요. 그런 전 여자친구의 과거가 안타까운 건 둘째치고 피해자인 제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헤어지자고 한 건 본인이면서 왜 제게 앙심을 품은 건지, 대체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여자친구와 대면했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 경찰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두 눈이 뻘개지면서 또 흥분하더라고요. 박상중 이 개자식! 네가 감히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대체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하마터면 진짜 죽을 뻔했다고. 몰라서 물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럼 너 혼자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 뭐?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래! 애초에 너만 아니었으면 난 학교 잘 다니다 졸업하고 평범하게 살았을 거야. 근데 네가 나 바람났다고 소문내는 바람에 결국 학교도 그만뒀고 그 일로 서민철한테도 버림받았어. 그때 이미 서민철 그 새끼 애를 뵌 상태였는데 결국 지울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소문낸 게 아니야. 학교에 워낙 눈이 많다 보니까 말이 계속 돌고 돌아서. 아니 애초에 네가 바람을 안 피웠으면 될 일이었잖아. 닥쳐! 바람 피운 거 뭐 그래 잘못했지. 하지만 그게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릴 정도로 중죄는 아니잖아. 학교만 멀쩡히 잘 다녔어도 지금쯤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고 있을 텐데.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근데 넌 날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알아보지도 못하고 더럽고 끔찍한 문둥병 환자 보듯이 하는데 그때 널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럼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맞아. 내 인생 망쳐놓고 넌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더 잘 살고 있더라. 넌 아주 인생이 살만하지? 재밌지? 사업도 승승장구하겠다. 여우 같은 마누라에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겠다. 두고 봐. 아직 끝이 아니니까. 너도 나처럼 파멸시킬 거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해줄 거라고! 대화를 나눠보니 알겠더군요. 전 여자친구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과대망상과 피해의식으로 미쳐 있었죠. 경찰이 미리 제게 언지를 주긴 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뭡니까. 혼자 악에 받쳐 한참 고함을 지르던 전 여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턴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다시 나한테 돌아와 주라, 응? 그깟 쌍둥이 나는 10명이고 20명이고 낳아줄 수 있어. 내가 자기를 훨씬 더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내가 얼굴이 망가지고 살이 좀 쪄서 그렇지 아직 여자로선 한창이야. 그 삐쩍 마른 마누라보단 내가 더 마음에 들 거야. 애들도 내가 잘 키워줄게. 이미 걔는 지들 친엄마보다 날 더 좋아한다고. 끈적한 손길로 제 몸을 쓰다듬는 전 여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등 뒤로 소름이 끼쳤어요. 뿌리치려고 해도 어찌나 힘이 센지 좀처럼 떨궈낼 수가 없더군요. 결국 경찰들이 나서서 전 여자친구를 다시 유리창에 집어넣었네요. 너 완전히 미쳤구나. 제정신 아니야. 다신 나랑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너보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훨씬 위라는 건 알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차가운 목소리로 전 여자친구에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죠. 이제 남은 건 지리한 법적 다툼밖에 없었어요. 더는 놀랄 일이 없다고 여겼는데 충격적인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여자친구에겐 여죄가 더 있었어요. 놀랍게도 사람을 죽인 적이 있더군요.
왜 저한텐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바람 상대였던 동기에겐 아무 해코지도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저를 상대로 흉계를 꾸미기 전에 이미 그 동기를 만났더군요. 충동적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글쎄 그 동기를 살해했지 뭡니까. 그리고는 죄책감도 없이 그 동기를 야산에 묻어버리고 두 번째 목표 대상으로 저를 택한 거였어요. 어쩌면 저도 그 동기처럼 야산에 묻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너무 공포스럽더군요. 감춰져 있던 살인죄까지 드러나면서 전 여자친구의 처벌은 한층 무거워졌어요. 수차례 재판 끝에 최종심에서 꽤 높은 형량이 선고됐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무기징역은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겠지만요.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또 찾아와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기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전 여자친구의 출소를 대비해 이런저런 법적인 대비도 해뒀습니다. 저는 몰라도 아내와 자식들은 꼭 지켜야 하니까요. 한때는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아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곁을 지켜주는 아내 덕분에 지금은 많이 이겨낸 상태입니다. 썰밤 구독자분들도 과거 악연에 발목 잡히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세요.